그래서 오늘 바램은 4장을 한번 끝내보는 건데요. 한번 해보고 최대한 한번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기업들, 펌의 서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기업의 서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서플러스, 잉여.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웨이지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켓에서 결정된 웨이지 W 스타까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디맨드 커브와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웨이지 사이의 차이만큼이 이제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올라프 경우에 이 사람이 아니죠. 얘는 W1만 지급해도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요. 그러니까 W1보다 아주 조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올라프는 마켓에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프가 받는 이제 웨이지는 W 스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하는 웨이지보다 willingness to accept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reservation wage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reservation wage보다 마켓의 웨이지 W 스타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그 차이만큼이 워커들에게는 서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이제 워커들의 서플러스가 됩니다. total gains from trade는 뭐 거래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 전체 노동시장 하나가 존재하고 그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노동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통해서 기업도 그 다음에 워커들도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잉여의 합, P와 Q 합이 바로 이제 gains from trade, 거래의 이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소셜 서플러스겠죠.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라고 하면 경제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했는데 만일 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몇 가지 뭐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렇다면 거래의 이득, gains from trade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업들이 얻는 잉여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얻는 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엑서사이즈인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균형 고용이 E스타였단 말이에요. E스타가 바로 균형 고용입니다. 균형 고용 수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일하게 한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웨이지는 W스타로 일정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면 서플러스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중요한 가정은 W스타에서 웨이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현재 임금 수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싶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만큼이 다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만큼을 EH-E 스타만큼의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서플러스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E스타에서 EH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다면 우선 한번 보시죠. 뭐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추가로 고용을 하면 추가로 얻는
수입 이걸 이제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했습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고요. 디맨드 커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한계 생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 가치도 하락하겠죠. 그래서 E스타에서 EH만큼의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정확히 이 면적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한계 생산물 가치 추가로 고용된 사람이 그러니까 E스타에서 한 명을 더 고용한다면 이만큼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기업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을 하이어한다면 이만큼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계속해서 늘려가면 추가로 얻는 한계 생산물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EH에 해당하는 올라프를 하이어했을 때 얻는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이 얻는 편익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이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해서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한 다음 얻게 되는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기업은 지금 W스타에서 주어진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바로 이 전체 면적, 사각형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E스타에서 EH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W스타를 지급해야 되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추가적인 수입은 사다리꼴,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각형의 면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손실의 크기가 정확히 이제 LF겠죠. 그래서 기업의 손실은 정확히 LF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워커들의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워커들 같은 경우에 서플라이 커브가 보여주는 것이 reservation wage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willingness to accept 혹은 의중임금. 그러니까 의중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한 임금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웨이지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으면 일을 할 것이고요. 마켓 웨이지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마켓 웨이지 W 스타보다 높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했을 때도 높은 가치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사노동 혹은 가사노동 외에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추가로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걸 공부하는데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특히나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준비한다든가 혹은 다른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학업을 통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그런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E스타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의중임금이 마켓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든다면 E스타에서 EH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포기해야 되냐면 홈워크라든가 차일드 케어라든가 에듀케이션 같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기한 것의 가치가 바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 E스타에서 첫 번째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가서 W스타를 받는 거고요. 이 사람도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포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E스타에서 이 H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의 가치,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의 총 가치가 바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웨이지를 W스타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에 따른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이 바로 요 밑에 사각형 면적입니다. 수입이 발생하겠죠.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노동 수입 혹은 뭐 임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워커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입니다. L스타 아니죠, LW만큼. 그래서 워커들은 L스타만큼의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 투입을 늘릴 때 균형 고용 수준보다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게 된다면 돌아가서 깨끗한 그림에다 그려보죠. 만약에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고용량인 E스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이만큼의 손실을 밑에 삼각형만큼의 손실을 입게 되고 워커들은 위에 삼각형만큼의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 고용 수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렇다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gains from trade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쟁 균형에 맡겨두게 되면 이만큼의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가 발생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W스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E스타보다 이 H만큼 그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해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후생경제학의 제일 정리가 바로 경쟁 균형은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원 배분이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봤던 예는 노동시장이 이제 하나인 경우, 경제 전체의 하나인 경우, 단일 노동시장의 경우를 살펴봤고, 만약에 노동시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현실 경제에서는 당연히 노동시장을 하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체 노동시장을 우리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을 여러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수도권에 있는 노동시장, 혹은 수도권 외부에 있는 비수도권 노동시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 혹은 서비스 부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졸자들의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노동시장을 우리가 나눠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한 레벨 밑으로 내려가서 노동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약 노동시장이 두 개로 만약 우리가 노동시장을 두 개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경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 교과서의 예와 같이 미국은 북부 대충 다 아시죠? 이렇게 쭉 미국 대륙을 보통 이제 워싱턴 DC 위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DC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 땅 이렇게 보면 딱 정확히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위쪽에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정서상 위쪽은 노스라고 부르고 이제 DC 아래쪽을 사우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DC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남북 전쟁 후에 이제 수도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DC에 만든 거죠. 가운데쯤. 그래서 거기가 가운데예요. 북부와 뭐 남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저는 편의상 뭐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뭐 한국에서 뭐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동부, 서부 나누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노스, 사우스로 우리가 나눠서 볼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가정은 뭐냐면 노스에 있는 사람이 사우스로 갈 수도 있고 사우스에 있는 사람이 노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뭐 무차별해요. 네, 동일한 교육 수준, 동일한 백그라운드, 뭐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스, 사우스 구분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어디에 가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두 지역에서 모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정은 기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이제 사람들, 워커들만 노스, 사우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규모 시설 같은 장치 산업,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뭐 중화학공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사실 로케이션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뭐 다른 형태의 기업들은 사실 노스에서 사우스로 갈 수도 있고 사우스에서 노스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워커들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이 노던 레이버 마켓이고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서던 레이버 마켓이에요. 왼쪽이 노스, 오른쪽이 사우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가정을 했냐면 노스에서 임금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노스와 사우스의 웨이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노스에서 웨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양쪽에서 모두 수직선이에요. 이게 바로 서플라이 커브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빠뜨렸네요. SAD. 예.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웨이지가 1% 상승할 때 노동 투입량, 노동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노동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왼쪽 오른쪽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노스에서 웨이지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스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업들은 정반대로 노스에서 사우스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이동은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동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워커들이 이동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그럼 당연히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노스로 이동할 테니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달라질 거예요. 디맨드 커브는 변하지 않겠죠. 기업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노스로 갈 테니까 사우스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노스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이러한 이제 조정이 발생할까? 이러한 노동의 이동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주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간 노동의 이동을 보통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이주라고 번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역 간 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사실 뭐 노동의 이동이 발생할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고 남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동을 이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 간 노동의 이동 현상이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두 지역 노스와 사우스에서의 웨이지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스와 사우스에 그렇게 빠진 게 많죠. 죄송합니다.
예, 노스와 사우스에서 이제 웨이지가 W 스타로 같아지겠죠, 그렇죠? 네. 여기도 싱글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는 노스의 웨이지와 사우스의 웨이지가 같아진다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납선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4장을 오늘 끝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간단한 정책은 tax와 subsidies, 조세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조세의 형태는 이제 payroll tax입니다. 급여세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이제 많은 국가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US, Germany,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4개 국가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급여세라고 하는 이제 payroll tax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을 할 경우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그 재원을 사용을 해서 정부가 뭐 우리로 하면 연금, 공적 연금,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텍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들어보셨던 뭐 4대 보험 같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연금,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 적립해야 되고 국민연금. 여러분이 뭐 공무원이면 사실 뭐 조금 또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일종의 이제 기여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몇 퍼센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여러분 얼마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워커들도 일정 비율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거의 같은 비율,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런데 이제 그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걸 우리가 텍스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제 우리의 시스템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스템은. 근데 이제 세금으로 이런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페이롤 텍스고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연금 따로 내고 고용보험 따로 내고 건강보험 다 따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세금도 따로 내야 되겠죠. 근로소득세. 예, 세금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막 할 말이 막 많아져서. 뭐 각각의 국가들이 뭐 일정 비율 이제 페이롤 텍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페이롤 텍스가 없는 경쟁 균형 상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페이롤 텍스를 도입하는 경우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웨이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고용 수준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페이롤 텍스를 지금 우리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payroll tax assessed on employers,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반대로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워커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전반적인 결과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우리가 조세의 귀착이라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정학을 혹시 수강한 학생들이 있다면 재정학에서 대부분 다 커버하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그 다음 학기에 재정학 강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안 할까? 재정학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재정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거시경제학자가 노동도 하고 무슨 재정학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정학을 강의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한 달 계속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뭐 교수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하고요. 교수님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세 귀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넘어가죠. 고용 보조금의 형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첫 번째, 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페이롤 텍스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균형을 A로 표시를 했고요. 이때 이제 고용 수준이 E0,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W0, 편의상 1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페이롤 텍스는 사실 몇 퍼센트, 그러니까 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 사람 한 시간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급여를 책정을 할 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월급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연봉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연봉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편의상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시간 급여를 이제 10달러다. 균형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분석이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요.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체로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한 사람 한 시간 채용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페이롤 텍스를 이제 1달러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1달러를 부담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업이 페이롤 텍스가 없을 때는 한 사람 한 시간 고용을 할 때 10달러를 지급하면 되지만 그게 이제 균형 임금이니까요. 그런데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고용하고 있던 사람한테 이제 11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달러가 워커한테 가는 건 아니죠. 정부한테 가는 것입니다만 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10달러에서 11달러로 상승하게 돼요. 여전히 워커는 10달러만큼 받는 것이고 이제 정부한테 1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이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균형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D0 이게 바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고 이걸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혹은 뭐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혹은 기업의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제로만큼을 고용을 할 때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이제 최대 임금 바로 10달러가 되겠죠.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임금이 전에는 10달러였는데 1달러만큼을 정부의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커한테 지급하게 되는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임금은 1달러만큼을 뺀 9달러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는 바로 세금 1달러만큼이 줄어들겠죠. 앞에 그런 말을 써야 되겠죠. 기업이 최대 임금이 세금 1달러만큼 줄어들게 돼요. 이제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니까.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이 제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하든 상관없이 모든 점에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만큼을 투입할 때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달러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1달러만큼 이제 지불 용의 금액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정확히 1달러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1달러만큼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도의 변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뭐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변화의 방향을 한번 트레이스하면
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롤 텍스는 레이버 디맨드 커브를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디맨드 커브와 뭐 기존의 서플라이 커브는 이동하지 않을 테니까 만나는 점이 이제 B고요.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임금을 제가 W1이라고 불렀고요. 새로운 균형에서의 이퀄리브리엄 웨이지가 W1이고 이때의 고용 수준은 E1입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의 균형과 페이롤 텍스가 들어온 이후의 균형을 비교해 보면 웨이지는 떨어지고 균형만 한번 비교해 보죠. 웨이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고용 수준도 인플로이먼트도 떨어지게 돼요. E0에서 E1으로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도 $10에서 W1으로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W1은 어떤 금액을 의미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워커들이 받는 임금이 돼요. W1은 워커들이 받는 임금입니다. 뭐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 $9라고 적어 놓고요. 뭐 $10와 $9 차이에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예. 대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이 전체 길이가 자 보세요. 요 길이가 $1니까 $9가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가 이동한 이 거리만큼이 정확히 세금의 크기 $1만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 이 점은 당연히 $10와 $9 사이에 있을 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와 $9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워커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되고요. 그럼 기업들은 얼마를 주는 것인가? 여기에 $1를 더 주는 거잖아요. 물론 워커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1는 정부에게로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바로 여기 있죠. W1 플러스 1, $1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W1은 워커들한테 주는 것이고 $1만큼은 이제 정부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웨지라고 하는 뭐 그냥 웨지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일종의 이제 웨지라고 하는 표현은 왜곡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토션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격과 상대방이 보는 가격이 다르면 그게 기본적으로 웨지예요. 그냥 차이인데 그냥 차이라고 하면 되게 뉴트럴한 단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보는 가격과 저 사람이 보는 가격이 다르다면 그러한 가격 차이를 우리가 웨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웨지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도 그냥 웨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웨지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단어냐면 마켓에 디스토션이 발생하고 있다.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differential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지가 존재해요. 그 웨지는 뭐냐면 워커들이 보는 웨이지는 W1인데 기업들이 보는 웨이지는 W1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이 $1만큼의 웨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롤 텍스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디스토션을 야기하는 거고 그 디스토션은 워커들이 보는 가격과 기업들이 보는 가격의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정리해보고 우리가 그 전반적인 서플러스의 변화, gains from trade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잠시만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가 최초의 균형에서의 임금이고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W1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커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W1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과 페이롤 텍스가 들어온 이후의 균형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잘 보시면 실제로 세금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워커들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시간을 고용을 할 때 추가로 $1만큼의 세금을 기업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균형에서 워커들이 받는 웨이지는 W1으로 하락해요. 그래서 워커들이
전에는 10달러를 받았는데 이제는 10달러보다 낮은 W1만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변화는 왜 나타났냐면 페이롤 텍스를 기업에게 부담시켜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의도인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 세금의 부담이 기업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워커들도 페이롤 텍스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incidence of tax라고 해서요. tax incidence라고 뭐 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귀착이에요. 뭐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죠. 정부가 어떤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뭐 크게 두 그룹이죠.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있는데 한쪽 사이드에 조세를 부담시키면 세금을 때리면 그 사람만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달라지고 이 세금 부담은 양쪽 다 서플라이 사이드, 디맨드 사이드가 골고루 나눠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의 차이는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디맨드 사이드도 부담해야 되고 서플라이 사이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얼마만큼을 부담하냐면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10달러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W1 플러스 1만큼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분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나머지는 이제 워커들이 부담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위의 주황색 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따로 제가 여기 없으니까 슬라이드에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또 추가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페이롤 텍스를 부과를 하지만 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페이롤 텍스를 부담하는 결과를 우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만약에 워커들한테 페이롤 텍스를 부과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앞서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1달러만큼의 페이롤 텍스를 부담하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워커들이 1달러를 부담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커한테 뭐 부과를 하든 기업들한테 부과를 하든 뭐 결과는 똑같아요. 보시죠. 자, 우선 워커들한테 페이롤 텍스를 부과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1달러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균형은 A입니다. 여기 이제 E0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올라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올라프는 어떤 캐릭터냐면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웨이지 수준이 10달러였었어요. 그래서 올라프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바로 10달러입니다. 10달러를 주면 올라프는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프가 1달러만큼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달러만큼을 이제 정부의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다면 올라프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의중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과 달라지겠죠. 정확히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만큼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제로에 있는 올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달러만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혹은 뭐 willingness to accept 수용 가격 혹은 뭐 리저베이션 웨이지 다 좋습니다. 의중임금 전보다 1달러만큼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겠죠. 그래서 페이롤 텍스를 워커들한테 부과하는 경우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반응할 텐데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정확히 1달러만큼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은 제가 C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고용 수준이 E1, 그 다음에 새로운 웨이지가 바로 W2가 돼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W2는 10달러와 11달러 사이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10달러고 그 다음에 정확히 1달러만큼 서플라이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11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형성되는 이제 웨이지는 10달러와 11달러 사이에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롤 텍스를 워커들한테 부과했을 경우에 균형 고용은 E1과 같고 균형 임금은 W2로 전부 다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워커들이 얼마만큼의 웨이지를 받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before tax 개념으로 일을 하고 받는 웨이지는 W2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W2를 받아서 예를 들어 10.5달러만큼 받는 것이죠. W2를 받아서 그중에 1달러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는 돈은 W2-1이 되겠죠. 1달러만큼 세금을 내고 이게 바로 after tax wage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후 임금이 되겠죠. 세후 임금. 그러니까 보시면 세후 임금을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워커는 실제로 W0를 받았습니다.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워커가 받는 웨이지는 W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얼마만큼을 워커한테 지급해야 되냐면 새로운 균형에서의 임금인 W2만큼 주면 돼요. 그래서 워커는 전보다 높은 임금을 기업은 전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W2는 뭐 before tax wage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보다. 그 다음에 워커들은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돼요. 애프터 텍스 웨이지로 생각해보면 정확히 이 차이가 1달러만큼이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앞서 봤던 페이롤 텍스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정확히 자원 배분이 같아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정확히 이 그림과 지금 슬라이드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의 그림과 앞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이 19페이지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19페이지의 그림이 어떻게 같은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균형은 다르지만 조세의 귀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결과가 어떻게 같아지냐면요.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균형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전의 디맨드 커브와 이전의 서플라이 커브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점, 정확히 여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아서 B라고 하는 점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기업들이 페이롤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23페이지로 가서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균형에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최초의 디맨드 커브와 최초의 서플라이 커브가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1이 되는 1달러가 되는 점을 찾아보면 그 점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B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죠. 같은 점입니다. 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 C가 앞서 우리가 19페이지에서 봤던 돌아가 볼까요? 바로 이 점이죠. 그렇죠? 이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둘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실제로 이 경우에도 워커들한테 페이롤 텍스를 부과했지만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워커도 기업도 부과된 페이롤 텍스 1달러를 나눠서 부담하게 돼요. 기업은 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W0에서 W2만큼 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바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W0를 받았었는데 들어온 다음에는 W2-1만큼을 이제 임금으로 받으니까 임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워커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워커들한테 부과를 하든 기업들한테 부과를 하든 사실 뭐 최초의 완전 경쟁 균형이었다고 한다면 뭐 양쪽 다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정리한 건데 둘이 같다는 거 그냥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C와 B 같은 점이에요. 네.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페이롤 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롤 텍스가 그러니까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 것이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부과를 하지만 디맨드 사이드에 부과를 해도 서플라이 사이드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서플라이드 사이드에 부과를 해도 디맨드 사이드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하나 보고 싶은데 만약에 노동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조세 귀착의 문제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서플라이 커브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비탄력적인 사이드, 지금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부담하게 될까? 이쪽에서 부담하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페이롤 텍스를 이제 기업에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디맨드 커브가 텍스의 크기만큼 아래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페이롤 텍스의 크기만큼 수요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B가 바로 새로운 균형이에요. A는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웨이지가 W0-1만큼 정확히 1달러 감소하죠. 그러면 미시경제학에서 뭐 저기 조세 귀착 관련해서 혹시 설명을 하시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재정학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그 비중 있게 강의를 합니다만 여하튼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재정학 강의가 재작년인가 있었죠. 예. 그렇죠. 재작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제가 한국에 없었나요? 예. 1학기 때는 없어서 보시면 웨이지가 W0에서 W0-1만큼 정확히 페이롤 텍스의 크기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되냐면 그냥 W0-1만큼 지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롤 텍스가 들어왔어요? 그냥 그러면 W0-1만큼 워커한테 주고 예를 들면 10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최초의 임금이 1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에서 기업이 페이롤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금은 9달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9달러만큼은 이제 워커들한테 주고요. 1달러는 정부에 주면 돼요. 기업이. 그러면 기업은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면 페이롤 텍스를 기업한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면서 정확히 페이롤 텍스의 크기만큼 이제 워커들의 임금이 정확히 텍스만큼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노동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워커들이 페이롤 텍스를 100%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조세 부담을 갖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경제학자들이 하는 대답은 뭐 뻔하죠, 그렇죠? 만약에 뭐 노동 공급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워커들의 조세 부담이 더 크고요. 반대로
노동 수요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더 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페이롤 텍스에 더 많은 비중을 워커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페이롤 텍스 관련해서 우리가 자중 손실, 데드웨이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중 손실입니다. 자중 손실이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봤던 내용인데, 네, 여기죠, 그렇죠? 네, 손실이 발생하는 이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eadweight loss라고 불러요. 자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중 손실이 페이롤 텍스가 들어올 경우에 자중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가 페이롤 텍스를 누구한테 부과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은 경우에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게 텍스의 크기가 될 거고요. 1달러. 고용 수준은 줄어들어요. 고용 수준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들이 보는 웨이지와 기업들이 보는 웨이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웨지가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웨지가 발생하게 되면 웨지가 나타나면 이건 뭐 데드웨이 로스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쓰든 이건 WF라고 쓸까요? 기업이 보는 웨이지고 이건 이제 워커들이 보는 웨이지입니다. WW. 기본적으로 중요한 bottom line은 균형 고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용의 감소죠, 그렇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준의 고용 수준보다 고용 수준이 하락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은 오늘 이번 시간 시작할 때 봤던 내용은 노동시장의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고용하면 그것도 나쁘다는 걸 봤고요.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고용 수준보다 적게 투입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자중손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서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최초의 균형 수준에서 우리가 사회적 잉여 혹은 뭐 기업들의 잉여가 되고 Q는 워커들의 잉여가 되겠죠.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듀서 서플러스라는 말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기업 펌 서플러스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미시경제학에서 할 때 똑같이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요 아래쪽 면적을 두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굿즈 마켓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레이버 마켓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펌 서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다른 그 부분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만약에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고용이 줄어들어요. 2제로에서 2원으로. 그러면 잉여가 서플러스가 전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우선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웨이지가 W 토럴이 돼요. 이건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웨이지입니다. 혹은 뭐 워커들이 세금을 부담하기 전에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before tax wage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웨지니까요. 이 웨지, 이건 기업이 보는 웨이지고 이건 워커들이 보는 웨이지예요. 기업은 W 토럴만큼을 워커들한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세금 포함해서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커가 받게 되는 웨이지는 W 넷이에요. 자, 그렇다면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펌의 서플러스는 전보다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펌의 서플러스가 되고요. 앞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펌 서플러스가 줄어들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W 토럴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워커 서플러스는 이렇게 Q스타로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은 E1이고 이게 뭐 전체 사람 숫자 뭐 100만 명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의 숫자고 그 다음에 1인당 1달러씩을 기업과 노동자가 페이롤 텍스의 형태로 지금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조세 수입은 얼마냐면 이 원만큼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다 1달러씩 이 기업과 워커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이 정확히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겠죠. 1인당 1달러씩 해서 이 원 타임스 1달러 하면 되겠죠. 뭐 조세 수입도 뭐 정부의 잉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잉여의 일부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워커 서플러스 Q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서플러스 P스타가 되고 정부의 조세 수입 T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혹 거래의 이익이 가장 커지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냐면 정확히 이 면적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데드웨이 러스, 자중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중 손실은 왜 발생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웨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웨이지와 저쪽에서 보는 웨이지가 달라지면 내가 보는 가격과 상대방이 보는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서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텍스가 없었을 때 기업의 서플러스, 펌 서플러스는 P에서 P스타로, Q에서 Q스타로, 워커의 서플러스는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 레비뉴는 세금이 없었으니까 제로였지만 세금이 들어오면서 T가 돼요. 그래서 total gains from trade는 텍스가 없었을 때는 펌 서플러스와 워커 서플러스를 이제 합친 것인데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줄어든 서플러스와 정부의 조세 수입까지 그 다음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에 텍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래의 이득 혹은 이 시장에서의 총 잉여가 줄어들겠죠.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페이롤 텍스까지. 자, 이번엔 이어서 고용 보조금, 서브시디, 네거티브 텍스죠. 마이너스 텍스입니다. 서브시디는 보조금이고요. 일종의 이제 마이너스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용을 하는 경우에 아까는 이제 뭐 기업이든 워커든 1달러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기업들한테 1달러를 정부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부분 균형의 문제겠죠. 재원 마련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재원 마련. 누군가의 세금이죠. 그렇죠? 재원 마련은 잠시 유보해 두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좋지 않은 접근 방법인데 미시경제학이나 뭐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혹은 뭐 1시간당 여기서 이제 시간당이겠죠. 근로자 1인 1시간당 1달러만큼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기업들이 페이롤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과는 정반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디맨드 커브가 아까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시디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제로번째에 있는 사람을 하이어할 때 $10까지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이 제로번째 여기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였는데 이제 이 사람을 채용할 때 $1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11까지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willingness to pa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임금이 전보다 $1만큼 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 혹은 뭐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1만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은 B가 될 거예요. 새로운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은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잠시 묻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여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얼마만큼일까? 여기가 이제 균형이니까요. 균형에서 고용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워커들이 받는 임금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워커들이 받는 임금은 얼마일까? W1만큼을 워커들이 받는 것이죠. 새로운 균형에서 이제 워커들이 받는 임금이 W1입니다. 기업이 워커들한테 W1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 기업한테 다시 $1를 주니까 실제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이거보다 $1 낮은 W1이 되겠죠. 이 W1이 바로 기업이 실제로 지급하는 펌들이 실제로 지급하는 하는 임금이 돼요. 이 차이만큼이 바로 보조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차이만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Non-Comparative Labor Market 모납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배경 설명만 좀 해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고 제가 대답을 좀 하고 모납선의를 좀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만 좀 보겠습니다. 모납선의는 수요 독점이라고 불러요.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노폴리 얘기는 많이 하고요. 모노폴리. 그 다음에 이제 모납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모노폴리는 시장의 공급자가 딱 하나인 경우, 이제 공급자가 한 개인 경우 우리가 이제 모노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장의 공급자가 하나니까 사실 공급 곡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급 곡선은 여러 공급자들의 공급량을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더하는 방식으로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데 모노폴리를 우리가 스터디하는데 공급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폴리는 시장에서 자신이 뭘 보냐면 시장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그런데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공급 곡선을 볼 필요가 없고 시장의 모노폴리는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을 죄송합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을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모납선의는 수요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봤냐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무슨 포항에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니어서 혹시 포항에 고향이 포항이신 분들 혹은 뭐 포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예, 어떤 지역에 예, 엄청나게 큰 대규모 기업이 하나 존재를 해요.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물론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이렇게 다른 조금 뭐 기업들도 좀 있지만 대체로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포항의 포스코와 같은 이런 형태의 기업을 우리가 모납소니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왜냐하면 수요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 하나 그려놓고 모납손이는 이 모납손이는 그 시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수요자를 우리가 모납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납손이가 바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얼마만큼을 고용을 할지 얼마만큼의 임금을 책정할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모납손이의 문제가 될 거예요. 반대로 모나폴리는 뭐냐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만큼을 생산할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자기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니까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고요. 여기서 노동시장에서의 모납손이는 노동 공급량을 얼마로 책정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고용할지, 그 다음에 임금은 어느 정도나 책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모납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뭐 경쟁 시장은 당연히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수요자들과 무수히 많은 워커들, 공급자들이 만나서 경쟁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non-competitive 마켓에서는 뭐 우리가 다양한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모나폴리나 올리가폴리라든가 뭐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마켓이라든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모납손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수요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납손이는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인플로이먼트고 웨이지입니다.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바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임금에 따른 노동 투입량이라고 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원 컴퍼니 타운이고요. 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기본적으로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의상 이 제로만큼 이 모납소니가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노동 투입량을 모납소니가 늘리고 싶다면 지금 이 기업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노동 투입량을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임금을 높여줘야 돼요. 이 제로에서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싶다면 우상향하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W0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아서.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들을 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트랙트하기 위해서는 W0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모납손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